태백산맥에 깎아지른 절벽 위로 밤비가 세상을 씻어내리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천둥소리가 뒤섞여 죽음의 선율을 만들어냈다. 진흙과 붉은 선혈로 뒤범벅된 비단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왕세자 이선이었으나 지금은 궁지에 몰린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왼쪽 옆구리의 상처는 멈추지 않고 피를 흘려 고귀했던 이선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다. 품속에는 좌의정의 추악한 죄상이 적힌 장부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만약 이곳에서 쓰러진다면 수만 백성의 피눈물과 충신들의 희생이 권력의 더러운 진흙탕 속에 영원히 묻힐 것이 뻔했다. 등 뒤에서 칼날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와 살기등등한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선의 목을 조여왔다. 이선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스승이라 불렀던 자가 가장 잔혹한 자객이 되어 돌아온 배신감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절벽 끝에 다다르자 길은 끊어지고 아래는 안개에 가려진 천길 낭떠러지였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퇴로를 막아서자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이선은 하늘의 운명을 걸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살이 왕세자의 찢겨진 육신을 삼키기 직전 그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맹세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서리는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미끄러운 바위 위를 날렵하게 걸었다. 집시는 달아빠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힘이 있었다. 오늘 백년 묵은 산삼을 찾지 못하면 마을의 고아들이 혹독한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기에 그녀의 눈빛은 절박하고도 매서웠다. 계곡 물가에 이르자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짐승의 것이 아닌 분명한 사람의 냄새였다. 리는 손에 쥔 낫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자갈밭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으나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귀한 비단임이 햇살 아래 드러났고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리는 당장 등을 돌려야 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신분을 알 수 없는 자와 엮이는 것은 곧 재앙을 의미했다. 관군이 수시로 산을 뒤지는 마당에 자칫하면 반역자를 숨겨준 죄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이성은 도망치라 소리쳤지만 돌멩이를 꽉 쥐고 있는 저 가늘고 하얀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거친 손으로 그의 맥을 짚으려던 순간 강력한 힘이 린의 손목을 낚아챘다. 혼미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었다. 사내의 눈이 번쩍 뜨이며 붉은 핏발이 선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구조를 바라는 눈빛이 아니라 목을 물어뜯을 준비가 된 상처, 입은 짐승의 살기였다. 너는 누구냐? 이선의 목소리는 깨진 기와장처럼 거칠었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살고 싶으면 손을 놓으시오. 더 빨리 죽고 싶으면 계속 힘을 쓰던가. 어차피 당신의 피는 거의 다 빠져나갔으니. 린의 차가운 대꾸에 이선은 멍해졌다. 천한 약초꾼 여인이 자신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선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리는 붉어진 손목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생의 빚이라 생각하자. 그녀는 치맛자락을 찢어 지혈을 하고 나뭇가지를 엮어 그를 힘겹게 오두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마을과 동떨어진 숲속 깊은 곳 린의 오두막은 안전한 은신처였다. 젖은 옷을 벗기던 린은 그의 품에서 가죽으로 쌓인 작은 장부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일었으나 그녀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석으로 치워두었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오래 사는 법이라는 생존의 법칙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이선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질러댔다. 리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땀을 닦아주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이선은 희미한 약초 냄새와 함께 눈을 떴다. 아궁이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제 투성이 얼굴이지만 묘하게 맑은 느낌을 주는 그녀에게서 낯선 평온함이 느껴졌다. 인기척에 깬 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커먼 약사발을 내밀었다. 마셔요. 쓰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소. 이선은 망설이다 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과거를 보러 가던 유생인데 산적을 만났소. 유려한 거짓말이었으나 리는 콧방귀를 뀌며 빈 그릇을 받아들었다. 산적이라. 이 산골의 산적들은 관군이 쓰는 최상급 검으로 사람을 베지는 않소. 린의 무심한 한마디가 이선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나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묻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오직 생존만을 위한다는 무건의 약속이 흐르기 시작했다. 좁디 좁은 오두막의 천장에서는 묵은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다. 이선은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다. 구중궁궐의 비단금 침 위에서 잠들던 왕세자가 곰팡이 냄새나는 흙집에 갇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를 찌르는 통증은 이것이 꿈이 아닌 냉혹한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제 도구라고는 낡은 반다지 하나와 이가 빠진 그릇 몇 개가 전부인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였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소반이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 놓인 음식이라곤 김이 나는 묽은 죽 한 그릇과 시커먼 나무뿌리 몇 조각뿐이었다. 왕실의 수라상을 받던 이선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음식이냐 아니면 소, 여물이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불평을 억지로 삼키며 그는 린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 거친 음식들을 이선의 앞에 내려놓았다.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관두시오. 우리 집 형편의 귀한 손님 대접은 애초에 불가능하니 린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릇을 놓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이선은 자존심을 굽히고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을 마비시키는 쓴맛이 퍼졌다. 똠뿌리와 이름 모를 풀들을 섞어 끓인 죽이었다. 쌀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흙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이선은 억지로 죽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생각했다. 백성들이 흉년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는 상소문을 읽은 적은 있었다. 그러나 글자로 읽는 고통과 혀끝으로 느끼는 고통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 쓰디쓴 풀죽이 바로 조선 백성의 피눈물이었다. 그는 갑자기 목이 메어 숟가락질을 멈췄다. 자신이 궁궐에서 남기던 쌀밥 한 톨이 이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방 안의 냉기가 더욱 심해졌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에 이선은 몸을 떨었다. 아궁이에 불을 좀 더 떼면 안 되겠느냐? 참다 못한 그가 묻자 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뙤이 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시오. 산 입구마다 관아놈들이 지키고 서서 나무 한 짐에도 세금을 매기는데 함부로 불을 칠 수가 있어야지. 그녀의 대답은 이선의 머리를 강타했다. 입감에 세금을 매긴다고 조정에서는 금시초문인 이야기였다. 살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입산을 통제한 적은 있었으나 백성의 땔감까지 수탈한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었다. 지방 수령들의 탐악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이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백성의 어버이라 자처하면서 정작 자식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자신의 밥값을 하겠다며 이선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마당에 있는 장작이라도 패보려 했으나 도끼를 들 힘조차 없었다. 무거운 도끼를 휘청거리며 들어올리다 제 발등을 찍을 뻔하자 린이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아니, 글 읽는 선비라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줄 모르는구려. 린은 도끼를 뺏어들며 혀를 찼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선은 그저 허우대만 멀쩡하고 생활력이라고는 전무한 쓸모없는 사내 일 뿐이었다. 린은 익숙한 솜씨로 장작을 쪼개기 시작했다. 가녀린 팔에서 어찌 저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선은 원마루에 걸터 앉아 그녀의 노동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삶을 지탱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화려한 가채와 비단 옷으로 치장한 궁중 여인들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력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숲속의 밤은 무섭도록 고요했다. 기름이 아까워 등잔불조차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벽에 기대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리는 해진 옷을 깁고 있었고 이선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왜 혼자 사는 거냐? 이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린의 바느질 손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셨고 오라비는 군역에 끌려가 소식이 끊겼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지. 덤덤하게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사실의 나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선에게는 그 어떤 통곡보다 더 아프게 들렸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백성의 삶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리는 낡은 이불 하나를 꺼내 이선에게 덮어주었다. 당신은 환자니 이걸 덮으시오. 나는 괜찮으니.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옷가지들을 덮었다. 이선은 거절하려 했으나 리는 이미 등을 돌리고 누운 뒤였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에서 린의 냄새가 났다. 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의 냄새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선은 뒤척이며 잠든 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옥수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저 손으로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하여 하루하루를 버텨왔으리라. 이선은 조용히 손을 뻗어
허공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신욕을 해보았다.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이 마음을 옥죄어왔다. 그날 밤 이선은 다짐했다. 만약 내가 무사히 환궁하여 보위에 오른다면 다시는 백성이 닭감 걱정에 추위에 떨게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 여인의 눈에서 고단함을 걷어내 주리라. 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녀가 내어준 낡은 이불을 덮고 숨죽여 우는 것뿐이었다. 무력감이 뼈에 사무치는 밤이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발을 디딘 이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다. 린을 따라 내려간 장터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도시와 같았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 진흙 바닥을 기어다니며 떨어진 콩 조각을 줍고 있었고 상인들의 눈에는 희망 대신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선이 궁궐 안에서 보고받았던 태평성대라는 말은 관리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리는 익숙한 듯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펼쳐놓았다. 그녀가 가져온 산삼과 도라지는 품질이 좋았지만 제값을 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곁눈질로 쳐다볼 뿐 감히 지갑을 열지 못했다. 이선은 갓을 깊게 눌러쓴 채 린의 뒤편에 서서 주위를 살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시장통을 어슬렁거리는 험상눈 무리에게 고정되었다. 관아의 포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색은 영락없는 왈패였다. 이게 누구신가? 약초꾼 계집 아니냐 거들먹거리며 다가온 우두머리 사내가 린의 좌판을 발로 툭 찼다. 흙 묻은 신발이 정성스레 캔 약초들을 짓밟았다. 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나리, 며칠 공을 들여 캔 것입니다. 봐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함인 듯했다.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린의 턱을 곤봉으로 들어올렸다. 봐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 관아에 바칠 세금도 밀린 주제의 장사를 하겠다니.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린의 약초 바구니를 뒤엎으려 했다. 그때였다. 병색이 완연하지만 꼿꼿한 기품이 서린 목소리가 그들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멈추시오. 국법에 따르면 흉년에는 산지 약초에 대한 세금을 면하게 되어 있소. 또한 관의 허가 없이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파손하는 자는 장형 50대에 처하게 되어 있거늘 그대들은 어느 안전이라고 폐악질인가. 이선이 앞으로 나섰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몸은 병들었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일개 유생의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 경연을 통해 다져진 논리와 왕실의 위엄이 서린 눈빛에 왈패들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우두머리 사내는 이선의 눈을 마주하고 본능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칼 한 자루 쥐지 않은 병자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등골이 오싹해진 것이다. 미친 선비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우두머리가 허리춤의 환도에 손을 가져가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섣불리 칼을 뽑지는 못했다. 이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이선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었다. 사내의 칼자루 끝에 매달린 붉은색 매듭 장식. 그것은 며칠 전 절벽 위에서 자신을 쫓던 자객들이 차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식이었다. 단순한 지방관리의 횡포가 아니었다. 이 작은 마을의 관아가 한양의 반역 세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선은 충격을 감추고 더욱 차갑게 일갈했다. 내 이름은 한양의 세도가와 연이 닿아 있소. 오늘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자네 상관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오. 허세였지만 확신에 찬 태도가 먹혀들었다. 사내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물러났다.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 위기가 지나가고 돌아오는 길. 리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고마움보다는 걱정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왜 나서서 화를 자초하시오.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고 린이 타박하듯 물었다. 이선은 대답 대신 그녀의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장터에서 약초를 판 돈으로 쌀을 샀어야 할 바구니에는 대신 싸구려 고약과 붕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쌀은 사지 않고 어찌 약만 잔뜩 샀소. 이선의 물음에 린은 잠시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었다. 관아놈들에게 매맞고 다친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널려 있소. 약값이 없어 썩어가는 상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녀의 말 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선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눈앞의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해 도망쳤다. 그러나 이 힘없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린의 낡은 바구니 밑바닥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빠진 세상에 대항하는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이자 서로를 보듬는 위대한 연민이었다. 이선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린의 뒤를 따랐다. 저물어가는 석양 아래 그녀의 작고 단단한 등이 그 어떤 장군의 갑옷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그는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저 등에 짊어진 짐을 덜어주겠노라고. 그리고 오늘 확인한 그 붉은 매듭의 주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하여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겠노라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어둠이 깔리는 산길 속으로 사라져갔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낡은 초가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빗소리는 세상과 이 작은 오두막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호롱 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다. 리는 구석에 앉아 약초를 지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지쳐 보였고 손놀림은 평소보다 훨씬 더디었다. 장터에서의 소란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은 것이 분명했다. 이선은 묵묵히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가 쥐고 있던 약사발을 조심스럽게 빼앗았다. 이리 내오. 손을 좀 봅시다. 린이 놀라 손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선은 단호하게 그녀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가녀린 팔목에는 낮에 왈패들이 밀쳤을 때 생긴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얀 피부 위에 내려앉은 그 흉터는 이선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별것 아니오. 약초꾼에게 이 정도 상처는 일상이나 다름없으니 신경 쓰지 마시오. 리는 덤덤하게 말하며 팔을 빼려 했으나 이선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린이 가져온 고약 단지를 열어 투박한 손가락으로 약을 찍어냈다. 궁궐의 의녀들이나 하던 일을 왕세자인 자신이 그것도 일개 평민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신분의 고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선은 멍든 부위에 약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렀다. 차가운 약 기운과 뜨거운 체온이 맞닿자 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팔을 치료해주는 사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거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인 줄만 알았는데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들며 묘한 긴장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왜 그리 미련하게 구는 거요? 침묵을 깬 것은 이선이었다. 그는 시선을 린의 팔에 고정한 채 낮게 물었다. 자신은 굶으면서 남을 위해 약을 사다니 착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구려. 비난이 아닌 안타까움이 섞인 말투였다. 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을 향해 아득해졌다. 10년 전이었소. 아버지가 산에서 구르셨는데 약값서 푼이 없어서 다리가 썩어 들어갔지. 의원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지만 그들은 돈 없는 목숨은 목숨도 아니라며 매몰차게 내쳤소. 린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흔 빗소리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돌아가신 뒤 맹세했소. 적어도 내 눈앞에서 돈 때문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이선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린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면한 백성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왕실이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연회를 벌일 때 백성들은 약값 서푼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선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다. 이 나라의 세자로서 무능한 지배층을 대신하여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었다.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는 그를 원수로 여길 것이고 그녀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대신 그는 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내가 장담하건대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것이오. 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힘없는 유생 주제에 세상을 바꾸겠다니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그러나 촛불에 비친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진지해서 린은 차마 비웃을 수 없었다. 마치 그가 내뱉은 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처럼 느껴졌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바뀌었다. 단순한 연민이나 동지애를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빗물처럼 스며들었다. 바깥에선 천둥이 쳤지만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섬이 되었다. 이선은 무의식적으로 린의 손을 감싸 쥐었다. 거칠고 투박한 그녀의 손이 비단처럼 곱게 자란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린 또한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늘 밤만큼은 신분의 벽도 쫓기는 자의 불안도 있고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비가 그친 새벽, 숲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이선은 팻마루에 서서 북쪽 봉우리를 응시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충직한 호위무관, 무영이 보내는 신호였다. 길이 열렸으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 이선은 직감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짓이나 다름없었다. 이선은 잠든 린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며칠간 정들었던 낡은 오두막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 아쉬움이 스쳤다. 그는 품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인 백옥패를 꺼냈다. 왕세자의 상징인 용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옥패였다. 이선은 그것을 린이 약초를 담아두는 바구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당장 돈이 없어 굶주리더라도 훗날 이 옥패가 그녀를 지켜줄 방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던 린은 마당에 서 있는 이선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말끔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은 그의 모습에서 이별을 직감한 탓인지 물동이의 물이 찰랑거렸다. 린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선에게 다가갔다. 가시는 게요. 덤덤한 물음이었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내가 이 숲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양에 급한 전갈이 왔소. 시험 날짜가 앞당겨졌다 하니 지체할 수가 없구려. 이선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가 겪게 될 위험을 알기에 그는 철저하게 가난한 유생의 가면을 썼다. 리는 그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기로 했다. 몸도 성치 않은데 조심하시오. 산길이 험하니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야 할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먹밥 2덩이를 싸서 건넸다. 이선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을 받아들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억누르느라 가슴이 먹먹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에 안고 싶었으나 지금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반드시 돌아오리다. 그때는 빚진 밥값과 약값, 그리고 이 마음의 빚까지 모두 갚겠소.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왕세자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건네는 무거운 약조였다. 기다리지 않겠소.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가시오. 리는 짐짓 차갑게 대꾸하며 돌아섰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이선은 그런 린의 뒷모습을 눈에 새기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연히 발길을 돌렸다. 숲길로 들어서는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그는 다시 피냄새 진동하는 권력의 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연약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서늘한 군주의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이선이 떠나고 난 뒤 오두막에는 견디기 힘든 정적이 감돌았다. 리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며칠간의 소란스러웠던 동거가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약초 바구니를 정리하던 린의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잡동사니를 치웠고 그 밑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백옥패를 발견했다. 린의 손이 떨렸다. 약초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조차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개 유생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관아의 수령.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고관 대작들조차 감히 탐내지 못할 귀한 보물이었다. 옥패에 새겨진 용이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제야 리는 그 사내의 정체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고귀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왜 이런 귀한 것을 내게 주고 갔을까? 단순히 치료비로 보기에는 과했고 정표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리는 옥패를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옥이 심장 박동에 맞춰 점차 따뜻해졌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이 희망이 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지 리는 알 수 없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평소와는 다른 살기가 느껴지는 소리였다. 리는 본능적으로 옥패를 품속 깊이 감추고 살인문 쪽을 경계했다. 이선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태풍은 이제 막 린의 작은 세상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타올랐다. 이선이 떠난 뒤의 정막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오두막 앞마당까지 들이닥쳤다. 리는 본능적으로 품에 안고 있던 백옥패를 아궁이 밑 잿더미 속에 깊숙이 파묻었다. 그 사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물건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가 손에 묻은 재를 털어내기도 전에 낡은 살인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관아의 포졸들이 흑발로 방 안까지 난입했다. 인연이 그 약초꾼 계집이다. 샅샅이 뒤져라. 대장의 호령과 함께 병사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정성스레 말려둔 약재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린이 아끼던 질그릇들이 산산조각 났다. 린은 거칠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렸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도라지 뿌리처럼 짓밟힌 자신의 삶을 멍하니 쫓았다. 올 것이 왔다. 그 사내를 구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재앙이었다. 뒤이어 가마에서 내린 현감은 느릿한 걸음으로 오두막에 들어섰다. 그는 며칠 전 린의 약초를 짓밟았던 왈패들의 뒷배이자 이 지역의 탐관오리였다. 현감의 눈길이 방구석에 남아있는 핏자국 묻은 붕대에 머물렀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년이 감히 대역 죄인을 숨겨주었구나. 그놈은 어디로 갔느냐? 어느 쪽으로 도망쳤어? 린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현감을 노려보았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산에서 다친 사냥꾼을 치료해 주었을 뿐.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은 진실보다 더 단단한 결의에 찬 항변이었다. 현감은 린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퍼졌지만 린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사냥꾼 관군이 쫓는 자를 사냥꾼이라 부른다. 인연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현감은 린을 관하로 압송하라 명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린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 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동정이 아니라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린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약한 자들이 살아남는 비굴하지만 유일한 방식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관아의 형틀에 묶인 채 린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곤장이 그녀의 등과 다리를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다. 하지만 린은 입을 꾹 다물었다.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내의 따뜻했던 눈빛, 자신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던 그 온기를 떠올리며 가리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독한 년.
이 정도면 불법도 한데. 현감조차 린의 끈질김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한양의 좌의정 대감에게 반역자를 놓쳤다는 보고를 올리기 전에 그 공범이라도 잡아 올려 자신의 실책을 덮어야 했다. 현감은 부하들에게 린을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집을 한양으로 보내라. 대역죄인과 내통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던져진 린은 퉁퉁 부어오른 눈을 억지로 떴다. 감옥의 창살 사이로 네모난 하늘이 보였다. 그가 떠난 길도 저 하늘 아래 어디쯤일 것이다. 린은 아궁이 밑에 숨겨둔 옥패를 생각했다. 그 물건이 그가 흘리고 간 것이 아니라 훗날 자신을 지켜줄지도 모를 증표였음을 이제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증표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곧 그를 지키는 방패였으니까. 다음 날 새벽, 린은 죄인, 수송용, 수레인 함거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웅크렸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 가보는 한양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했다. 그곳에 가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그와의 약속을 영영 지키지 못하게 될까?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고통 속에 시달리며 린의 의식은 흐려져 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산골의 약초꾼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인한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성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에 핀 꽃들이 화려해졌지만 린의 눈에는 그 붉은 꽃들이 마치 백성들의 피처럼 보였다. 마침내 한양의 거대한 성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숭례문의 위압적인 기와 아래로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 린을 태운 함거가 성내로 들어서자 시장통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반역자의 끈아풀이래. 수군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린은 고개를 들었다. 이 거대한 도성 어딘가에 그가 있다. 나의 침묵으로 지켜낸 그 사람이 그 시각. 동궁전의 깊은 밤. 세자이서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무사히 환궁했으나 궁궐은 그가 떠나 있을 때보다 더 차갑고 살벌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좌의정 무리는 세자가 며칠간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선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사하신가?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마치 자신의 반쪽을 떼어놓고 온 듯한 상실감이 그를 괴롭혔다. 이선은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여인이 지금 죄인의 멍에를 쓰고 바로 이 도성 안으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운명은 두 사람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하려 하고 있었다. 다가올 아침이 밝으면 한양의 저잣거리는 피와 눈물로 얼룩질 참혹한 재회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한양의 형장은 피냄새와 구경꾼들의 함성으로 뒤덮여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가운데 린은 죄인들이 묶이는 형틀에 매달려 있었다. 며칠간의 고문과 이동으로 그녀의 옷은 걸레처럼 해졌고 하얀 소복은 붉은 선혈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형장에 모인 군중을 압도하는 것은 죄인의 처참한
몰골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를 찢어도리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단상 위에는 좌의 정과 리인을 잡아들인 현감이 나란히 앉아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현감은 자신의 공로를 치하받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그는 형리에게 손짓하며 소리쳤다. 저 계집이 입을 열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반역자의 괴수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반드시 토해내게 만들어야 한다. 형리들이 린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린은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시야가 점차 흐려졌다. 고통 속에서 린은 이선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무사히 도망쳤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자신이 여기서 그 사내의 이름을 뱉는 순간 그 맑은 눈동자는 빛을 잃고 목이 베일 것이다. 린은 차라리 혀를 깨물어 자결할지언정 그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죽여라. 차라리 죽여.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때였다. 징소리와 함께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형장의 소란을 잠재웠다. 왕세자, 저하, 납시오, 내관의 카랑카랑한 외침이 떨어지자 욕설을 퍼붓던 군중과 거들먹거리던 관리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왕의 대리청정을 위해 민정을 시찰하러 나온 세자의 행차였다. 화려한 깃발과 호위무관들에 둘러싸인 채 붉은 골룡포를 입은 이선이 백마 위에서 차가운 눈으로 형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선은 지루하고 역겨웠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나왔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첨하는 관리들과 공포에 질린 백성들 뿐이었다. 그는 말고삐를 돌려 형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형틀에 묶인 죄인의 모습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녀린 어깨.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그 실루엣. 이선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숲속에 그 생기 넘치던 여인이 왜 저곳에 죄인으로 매달려 있단 말인가. 이선은 말에서 뛰어내리듯 내려 형틀로 다가갔다. 호위 무관들이 당황하여 그를 막으려 했으나 이선이 내뿜는 살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참혹한 현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찢겨진 옷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 고문으로 뒤틀린 다리, 그것은 린이었다. 좌의정과 현감은 세자가 직접 죄인에게 다가오자 당황하여 단상에서 내려왔다. 저하, 미천한 죄인입니다. 옥체가 더러워지시옵니다. 현감이 아부를 떨며 이선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이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분노와 죄책감만이 머릿속을 하얗게 태우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버려두고 온 대가가 이것이었나? 나를 살린 은인을 내 손으로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그것과 같았다. 비키라. 낮지만 섬뜩한 목소리에 현감은 얼어붙었다. 이선은 현감을 거칠게 밀쳐내고 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보시오. 눈을 떠보시오.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린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환청인가 싶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화려한 용무늬가 수놓아진 붉은 옷을 입은 사내가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며칠 전 초가집에서 보았던 그 유생의 눈빛 그대로였다. 슬프고 다정하고 아픈 눈, 린의 입술이 달싹였다. 당신, 도망치라니까. 왜 여기에? 그녀는 그가 잡혀온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이선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이 여인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선은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호위무관의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형장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세자가 검을 뽑았다. 그것은 곧 피의 숙청을 의미했다. 누구냐? 이선이 형장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크게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나의 사람을 이 꼴로 만들었느냐? 그의 외침에 좌의정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나의 사람이라니. 저 천한 약촉군이 세자와 연이 닿아 있었단 말인가. 현감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잡아들인 것이 반역자의 공범이 아니라 미래의 국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선은 단칼에 린을 묶고 있던 포승줄을 베어버렸다. 줄이 끊어지며 린의 몸이 힘없이 쓰러지자 그는 그녀를 와락 품에 안았다. 피와 땀, 냄새가 섞인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선은 차가운 눈으로 좌의정과 관리들을 쏘아보았다. 오늘 흘린 이 여인의 피 한 방울마다 너희들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왕세자의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는 유약한 세자는 없었다. 자신의 여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어 빠진 조정을 도려내기 위해 이선은 기꺼이 폭군이 되기를 자처했다. 린은 이선의 품 안에서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생각했다. 이 따뜻한 품, 이 단단한 가슴, 꿈이 아니구나. 당신이 정말 나를 구하러 왔구나. 안도감과 함께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선은 기절한 린을 안아들고 자신의 백마 위로 올랐다. 그는 경악하는 신하들을 뒤로 한 채 궁궐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와 그 남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여자.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조선의 심장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린을 맞이한 것은 곰팡이 핀 흙벽이 아니라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비단 병풍이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감돌았다. 그러나 린은 편안함보다는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 이곳은 궁궐. 겉으로는 극락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구중궁궐의 깊은 감옥이었다. 그녀는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낯선 궁녀들이 다가와 차갑게 제지했다. 누워 계시지요. 저하의 명이십니다. 궁녀들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천한 약촉군 주제에 세자의 총애를 받아 궁에 들어왔다는 질투와 무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린은 그녀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에게 고작 궁녀들의 텃세 따위는 위협이 되지 못했다. 다만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그 사내,
아니, 세자 저하의 안위가 걱정될 뿐이었다. 밤이 깊어서야 이선이 처소에 들었다. 붉은 굴룡포를 벗고 편안한 복장이었으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하루 종일 겪었을 치열한 정쟁을 짐작게 했다. 이선은 린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내 힘이 부족하여 그대를 이런 낯설고 무서운 곳에 두게 했소. 그의 목소리는 물결인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린은 고개를 저었다. 저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는 흙을 밟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린의 말에 이선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도 알고 있었다. 저작거리의 들꽃을 화병에 꽂아두면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곧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았다. 조금만 참아주시오. 저들의 죄를 밝혀내고 그대가 안전해질 때까지만 곁에 있어 주시오. 이선이 돌아간 뒤 처소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수라간 나인이 탕약을 들고 들어왔다. 상궁 마마께서 보내신 보약입니다.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으니 드시지요. 나인의 표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린은 탕약 그릇을 받아들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의심 없이 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리는 평생을 약초와 독초를 다루며 살아온 약초꾼이었다. 그녀는 그릇을 입에 대는 척하며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당귀와 천궁의 향기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릿한 냄새. 그것은 소량만 써도 사람의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초호의 냄새였다. 누군가 그녀를 병사로 위장하여 죽이려 하고 있었다. 리는 탕약을 마시는 대신 화분 옆에 탕약을 쏟아버렸다. 그리고 나인을 향해 서늘하게 웃었다. 이 약은 내게 맞지 않는구나. 상궁께 전해라. 약초 냄새만 맡고 살아온 년에게. 나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리는 텅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저 보호받는 연약한 여인으로 남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편전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좌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일제히 이선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저하, 천한 계집을 궁에 들이시다니요. 종묘사직에 먹칠을 하는 처사입니다. 그들은 린의 신분을 문제 삼아 이선의 자질을 깎아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선은 옥좌에 삐딱하게 앉아 그들의 아우성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을 유약함으로 착각한 대신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형장으로 보내란 말인가.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 여인은 단순한 천민이 아니다. 내가 잠행을 나갔을 때 목격한 그대들의 부정부패, 그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선의 눈길이 좌의정에게 꽂혔다. 강원도 산골의 현감이 감히 왕실의 물건인 용문양 비단을 착복하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 한양으로 뇌물을 보냈다지. 좌의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선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던졌다. 린의 오두막에서 가져온, 린이 알게 모르게 지켜주었던 바로 그 장부였다. 이 안에는 자네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더러운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더군. 그 여인은 이 장부를 목숨 걸고 지켰소.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여인을 천하다 욕하는가.
이선의 호통이 편전을 뒤흔들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린을 공격하려던 칼날이 도리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되자 대신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좌이정은 노련한 늙은 뱀이었다. 그는 표정을 수습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증거라 하셨습니까? 허나 그 장부가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초꾼 계집이 위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린을 증언대에 세워 그녀의 무지와 신분을 이용해 증거의 효력을 없앨 심산이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린은 처소에서 조용히 채비를 했다. 이선이 보낸 내관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들은 늑대 같은 자들입니다. 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당의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숲속의 야생마처럼 살아있었다. 늑대라면 다행이지요. 저는 산에서 늑대보다 더 무서운 가난과도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린은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이선의 보호를 받는 연인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적들의 심장을 찌를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동궁전의 긴 복도를 걷는 린의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의 손에는 말라비틀어진 약초 한 뿌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이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편전한 수십 쌍의 눈동자가 린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녀의 전신을 꿰뚫으려 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신들은 린의 남루한 출신 성분을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었고 좌혜정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그러나 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숲에서 마주쳤던 굶주린 늑대들보다 비단 옷을 입은 저들의 탐욕이 더 추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하, 저 천한 계집이 감히 신성한 편전을 더럽히고 있사옵니다. 좌혜정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린을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자 저하께서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 저런 요망한 것에 홀리신 듯합니다. 저 장부는 조정의 중신을 모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이선이 분노하여 나서려 했으나 린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약초 한 뿌리가 들려 있었다. 대감께서는 이 장부가 위조되었다 하셨습니까? 그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넓은 편전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그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라 위조할 능력조차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 대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감의 허리춤에 매달린 그 향낭,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좌의정은 뜬금없는 질문에 코웃음을 쳤다. 천한 것이 감히 내 향낭은 왜 묻느냐? 이것은 내 건강을 위해 명의에게 처방받은 귀한 사양이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듯 향낭을 들어보였다. 하지만 린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사양이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양이 아니라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마비초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린은 손에 들고 있던 마른 약초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이 바로 마비초입니다.
소량을 쓰면 통증을 잊게 해주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을 보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풀은 태울 때 독특한 푸른 연기가 납니다. 리는 옆에 있던 촛대에 약초를 가져다 댔다. 순식간에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며 매캐하고도 달큰한 향이 편전을 가득 채웠다. 이 냄새. 대신들 중 몇몇이 코를 막으며 외쳤다. 그것은 좌의정의 몸에서 항상 은은하게 풍기던 바로 그 향기였다. 리는 우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이 장부의 종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장부를 만든 종이는 마비초 밭에서 나온 당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 종이에서도 똑같은 향이 납니다. 대감께서 뇌물로 받으신 그 약초와 뇌물을 기록한 이 장부는 같은 흙에서 자란 형제인 셈이지요. 좌의정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린의 논리는 치밀했다. 그녀는 단순히 장부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라는 물증, 그 자체에 묻어있는 물리적 증거를 들이밀고 있었다. 백성들은 배를 찧어 흙을 파먹는데 대감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열로 만든 마약에 취해 계셨군요. 린의 일갈은 비수가 되어 좌의정의 심장을 찔렀다. 이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장부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는 신읒을 했다. 과연 그렇구나. 이 역겨운 냄새가 바로 부정부패의 악취였어. 이선은 장부를 왕에게 바치며 무릎을 꿇었다. 아바마마, 보셨습니까? 저들은 백성의 고통을 쾌락으로 바꾸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으며 좌의정을 향했다. 이 인연이 모함을. 좌의정은 이성을 잃고 린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마비초의 금단 증상과 극심한 공포로 인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바닥에 흉하게 고꾸라졌다. 거품을 무는 그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가 아니라 약 기운에 의존해 겨우 버티던 늙고 병든 노인의 추한 몰골 그 자체였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하옥하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금군들이 편전으로 들이닥쳐 좌의정과 그를 비호하던 무리들을 포박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전하 끌려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편전을 울렸지만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는 없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지금 겪는 수모는 조족지열에 불과했다. 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텨야 했다. 포승줄에 묶인 현감이 그녀의 곁을 지나가며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들이 짓밟은 것은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당신들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릴 덩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현감의 귓가에 저주처럼 박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편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청명함과도 같았다. 이선은 린에게 다가왔다. 그는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주저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약초꾼의 손을 조선의 왕세자가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보았느냐? 이선이 대신들을 향해 선언했다. 너희들이 천하다 비웃던 이 여인이
너희들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이 나라를 구했다. 앞으로 누구든 신분을 이유로 이 사람을 능멸한다면 그것은 곧 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 이선의 목소리에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저와 우렁찬 복창 소리가 린의 심장을 울렸다. 린은 떨리는 눈으로 이선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낸 사내의 순수한 기쁨이었다. 린은 잡힌 손에 힘을 주었다. 평생을 쫓기듯 살아온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단단한 뿌리가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어졌고 이제 새 살이 돋아날 차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편전의 높은 문턱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 궁궐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토록 높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늘이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졌다. 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피 비린내와 약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향긋한 바람 냄새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냄새였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던 한양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궐 안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다. 음습한 권모술수와 피비린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활기찬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선은 보위에 오른 직후 부패한 관리들을 대거 숙청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감행했다. 백성들은 그를 일컬어 하늘이 내린 성군이라 칭송했으나 이선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강원도 산골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는 것을. 린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규방에 갇힌 얌전한 빈궁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한 가채를 올리는 대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매가 넓은 당에 대신 활동하기 편한 개량된 의복을 입었다. 린은 궐 한켠에 약방을 차리고 왕실의 내의원들과 함께 의술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천한 출신이라며 수군대던 의관들도 린의 해박한 약초 지식과 생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감복하여 이제는 그녀를 의녀님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이선은 편전의 업무를 잠시 미루고 린이 있는 약방을 찾았다. 마당에는 린이 널어놓은 약초들이 봄바람에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선은 뒷짐을 지고 린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흙 묻은 손으로 약재를 손질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금관을 쓴 그 어떤 왕비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그녀는 궐 안에 갇힌 새가 아니라 궐 안의 숲을 옮겨온 정원사였다. 힘들지 않느냐. 내 너를 편히 쉬게 하려 데려왔건만 어찌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냐. 이선의 인기척에 놀라 돌아본 린은 이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편히 쉬는 것은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하,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궐 밖의 백성들에게 보낼 구호 약재를 만드는 일이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린은 이선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고쳐주었다. 이선은 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거칠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제법 부드러워졌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여전했다. 이선에게 그 굳은 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훈장과도 같았다. 고맙구나. 네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나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너는 나에게 연인이며 스승이자
나의 유일한 안식처다.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치고는 너무나 소박했으나 그 무게감은 태산과 같았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병든 자라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도성 곳곳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더 이상 조선의 백성들이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꿈꿔온 소망이자 이선과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무언의 약속이었다. 이선은 린을 와라 끌어안았다. 그리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약조하마. 해민서를 확장하고 지방 곳곳에 의원을 파견하여 약이 없어 죽는 백성이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병원의 총괄은 바로 이 나라의 국모가 될 네가 맡아다오. 이선의 파격적인 제안에 린의 눈이 커졌다. 왕비가 직접 의료행정을 관장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선은 단호했다. 관습 따위는 깨부수면 그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경회루 누각에 올랐다. 연못에 비친 보름달이 은쟁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선은 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저 멀리 보이는 도성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은 지나가고 백성들은 비로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었다. 저 불빛들이 보이느냐? 저것이 우리가 지켜낸 조선이다. 이선의 말에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산골 소녀가 왕의 여자가 된 신분 상승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떠들겠지만 린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도 가장 낮은 곳을 굽어 살피는 눈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역전이었다. 린은 품속에서 이선이 주었던 백옥패를 꺼냈다. 달빛을 받은 옥패가 영롱하게 빛났다. 이 옥패가 저를 살렸듯 이제는 제가 전하의 생명을 그리고 이 나라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린의 맹세에 이선은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옥패가 두 사람의 가슴 사이에서 따뜻하게 데워졌다. 밤바람이 린의 치맛자락과 이선의 골룡포를 섞어 놓았다. 약초 냄새와 궁궐의 향기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남녀가 만나 낡은 시대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세상은 그들을 약촉해던 여인과 자맥 나온 왕세자라 기억하겠지만 역사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과 그 왕을 치유한 여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영원히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다.